코스피 8,800대 사상 최고입니다. 요즘은 옆집 순이 할머니도 택시기사님도 주식 얘기를 하시죠. 다들 늦었나 싶어 올라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잔치 한복판에서 외국인 큰손들은 조용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27일까지 KRX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 실적에서 외국인은 약 43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약 37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파티가 제일 신날 때 왜 먼저 일어설까요? 오늘 그 이유를 따라가 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지수가 너무 빨리 올랐고 환율은 1,500원 근처까지 올라왔고 미국 금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차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맞추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큰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정말 위험이 쌓이고 있는 곳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따라가면 주식 화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 자산의 심장부, 부동산입니다. 몇 년 전 글로벌 부동산 자금은 한국 임대주택을 새로운 월세형 투자처로 봤습니다. 집을 사서 장기로 임대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올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실제 투자는 멈췄습니다. 서울경제보도에 따르면 티시먼스 바이어는 3억 달러 규모 펀드까지 만들고도 투자 결정을 못 내렸고 모건 스탠리와 KKR도 추가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제지역 확대, 세금 부담, 임대료 인상 5% 제한. 세계를 돌며 돈을 굴리는 사람들 눈에는 기대 수익보다 변수가 더 커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상업용 부동산 얘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가계의 돈이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곳, 바로 주거용 부동산 얘기입니다. 자, 세계 큰손의 기대 수익이 안 나온다며 발뺀 그 집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비싼 집을 무엇으로 들고 있을까요? 바로 빚입니다. 뉴스에선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다고 말하죠.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3천에서 5천으로 오르면 빚이 3천에서 4천으로 늘어도 비율은 100%에서 80%로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빚은 늘었는데 비율은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비율은 줄었지만 총량은 1993조 원, 2000조를 코앞에 둔 사상 최대입니다. 그중 주택 관련 대출만 1178조 6천억 원입니다. 전체 대출의 59%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금리 내려가면 버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빚이 커도 금리가 내려가면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방향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빚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28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지만 두 명의 금통위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2.75%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왜일까요? 물가 때문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였고 한국은행은 올해의 물가 전망을 2.2%에서 2.7%로 올렸습니다. 목표는 2%인데 물가는 위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 안팎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 집값 기대와 주택 관련 대출 증가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릴까가 아니라 언제 올릴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턱끝까지 차오른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른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은 집을 팔아야겠죠. 그런데 못 팝니다. 여기서 문제는 못 버티는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느냐입니다. 시장이 따뜻하면 팔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주는 쪽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2025년 중반 이후 이른바 부동산 대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책들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핵심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정책 하나가 거래를 죽였다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단순 계절성으로 2025년과 26년간의 거래량 변화를 설명하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10.15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25년 10월 1만 1,041호에서 11월 4,395호로 60%나 줄었습니다. 2026년 3월도 전년 동월보다 31% 낮았습니다. 거래가 식은 시장에선 급한 매물 몇 개가 본격적인 하락의 트리거가 됩니다. 받쳐줄 매수자가 얇으니까요. 지방은 더 조용합니다. 전국 미분양은 2024년 7만 173호까지 쌓였고 2025년에도 6만 6,510호가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전 재산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는 광경입니다. 자본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싸늘히 식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주식입니다.
코스피는 2026년 6월 2일 종가 기준 8,801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이 랠리가 전부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AI 반도체 기업 실적, 밸류업 기대, 앞으로 더 올라갈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기준으로 잡은 5월 6일부터 27일까지의 KRX 유가증권 시장 전체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약 43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약 37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숫자는 개인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랠리의 한 구간에서 위험을 줄이는 쪽과 그 위험을 받아내는 쪽이 갈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지수의 높이가 아니라 돈이 어디에 묶여 있고 어디에서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부동산에는 돈이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은 클릭 몇 번이면 현금화됩니다. 부동산 쪽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집보다 먼저 팔리는 건 주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은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 압력이 가장 먼저 번질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퍼즐들을 맞춰볼까요? 기대 수익이 안 나오는 주거용 부동산, 빚으로 바친 집, 못 파는 시장,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쪽과 받아내는 쪽이 갈린 주식 랠리. 여기부터는 전부 제 개인적인 의견이자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이 흔들리면 압력은 두 갈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권입니다. PF와 부동산 대출 문제가 커지면 은행과 증권사는 돈을 더 조심스럽게 빌려줍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심장에는 유동성이라는 혈액이 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혈액이 이젠 마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계입니다. 집값은 흔들리는데 집은 바로 안 팔리고 이자와 생활비는 매달 나갑니다. 이자 낼 돈도 빠듯한데 주식 살 총알이 있을 리 만무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서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아마 주식과 코인일 겁니다. 현금 흐름이 위험해지면 사람들은 주식과 코인부터 현금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고점에서 개미가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 받아준 적이 있던가요? 받아주는 사람 없이 던지는 사람만 많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지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곧 부동산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좋은 숫자에 취해서 더 올라탈 때가 아니라 내 대출 금리와 만기, 현금 흐름, 내가 가진 자산이 정말 팔리는 물건인지 확인할 때입니다. 무책임하게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남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깊게 볼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량이 살아나지 못하는지. 둘, 전국 미분양이 다시 쌓이는지. 셋, 환율은 더 약해지고 한국은행의 금리 방향이 상승을 바라보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빠지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다음 편에선 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다음 편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